한 주간의 시장 이슈에서 투자자들이 또 생각해 보셔야 될 시사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 마켓 키워드 함께합니다. 한가람 투자자문의 김학주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지나고 와서 시장 충격이 주 초반에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변동성도 크고요. 그게 연휴 기간에 있었던 미국의 양적 완화 추가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이라는 건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상당히 우세하게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이 계속 오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라는 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크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왜 미국이 그렇게 서둘러서 했을까라는 데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좀 빠른 거잖아요. 테이퍼링이. 근데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때 중국이 이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걸 통해서 이 달러 패권에 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미국이. 네. 사실 미국이라는 게 달러 패권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달러를 강제로 좀 가져가야 거죠. 된다는 이런 급박함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동안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대출 자산을 늘리는 속도가 미국 은행들보다 훨씬 더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을 좀 빼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중국 은행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그 뒤에 있는 일본을 도와주는 미국이 더 얄미운 거고요. 그런 상태가 가장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게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결과가 좀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또 옐런 의장이 한마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조적으로 테이퍼링은 유지를 하는데 그 속도는 좀 완만히 하겠다. 그럼 다시 증시도 안정을 찾고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뒤집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에서도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빨리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도 이제 연방 최저임금을 적어도 40%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이제 엔저로 돈 많이 번 거를 임금을 올려주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기업들한테 푸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한테 최대의 그 당면 과제는 뭐냐면은 인건비를 절약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계열 부품사들한테 좀 넘긴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게 굉장히 단위당 노동 비용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현대 위아나 현대 하이스코나 이런 쪽으로 좀 빼는, 그래서 그런데 좀 수혜를 좀 보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부사장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코멘트 나온 거 옐런에 대한 부분 많이 좀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펀드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부사장님 이 코너 하기 직전에 항상 마켓 이슈에서 하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이 펀드에 대한 부분,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해서 항상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치주 펀드라든지 아니면 롱숏, 이 펀드가 작년에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자금에 대한 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도 그다지 그렇게 많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약간 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그 부각이 계속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 이동에 대한 부분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벌써 가치주 스타일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게 3년이 넘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치주를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주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성장이 멈춘 늙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배당을 잘 안 해서 그 기업 내에는 현금이 많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좀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본 이유가 옛날에는 대형 주도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기 바빴는데 유동성이 없는 이 중소형주에 왜 관심을 갖느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이 꺾여가니까 이런 거라도 좀 봐야겠다. 그러고 일로 막 이제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선주라든가 지주사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데 좀 편승을 했었어요. 그렇게 좀 한국을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중소형주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현대차나 삼성전자만 보자. 그러다가 이 두 기업도 약간 좀 의문보가 생기니까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신성장 동력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 보자. 그래서 지금은 이 가치주 펀드하고
신성장 동력 관련 중소형주 이 두 가지 스타일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형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왜 이렇게 시장도 못 따라가고 왜 이러지? 나 바보 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자학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런 스타일들이 그냥 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증시에 있는 모든 돈들이 여기에 들어오기엔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대형주에도 있는데 성장이 없으니까 계속 순환매만 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여기서 이제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오른 전통 대형주들은 사면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잡하게 순환매에 가서 이제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가치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신성장 동력 관련된 중소형주 쪽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이제 구체적인 섹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3년을 좀 되돌아보자면 빛냈던 그런 부분이 IT와 통신 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통신주를 보자면 최근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하려는 추세가 좀 꺾인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형주 중에서 그렇게 좀 시세를 내줄 만한 만약 주도주가 있다면 지금 굉장히 드물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 두 업종이 좀 보였던 거죠. 근데 최근에 통신주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동안 통신주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그 LTE가 도입되면서 데이터 트래픽,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입자당 이용 대금, 그러니까 알프라고 그러죠. 그게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이제 희망을 가졌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걸 좌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입자들의 어떤 그런 통신료 부담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MVNO라는 거를 이제 투입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MVNO라는 게 뭐냐면 통신사에서 회선을 빌려서요, 그 알뜰폰처럼 그러니까 저가의 서비스를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통신료를 인하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그렇게 이제 방해를 했는데 지금 MVNO가 점유율을 높이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SKT 점유율이 50%를 하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네 유선에서 이제 수익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KT가 67요금제라는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15기가까지 쓸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용량을 쓰는데 지금 한 달 통신료는 6만 7천 원이에요. 사실 15기가 정도면 한 9만 9천 원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이게 15기까지 늘어나면은 그만큼 한 9만 9천 원까지 늘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신사들 보면은 한국, 일본, 중국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 3위 사업자가 그걸 뺏어가고 있거든요.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 통신 사업은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SKT나 KT가 서비스한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싸게 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고,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은 늘어나더라도 아마 경쟁이 어느 정도 주춤해질 때까지는 주가는 그렇게 성장세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네. 지난해 통신주 상승 이제 SK텔레콤이 하반기에 주도를 했었는데요. 좀 꺾였죠. 통신주 얘기 나온 길에요, 부사장님.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했다는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LG전자나 국내 이 통신이나 IT 업체들의 이제 단말기 만드는 업체들, 서비스 통신 업종은 아닙니다만 이런 쪽에 부담을 좀 줬었어요. 네. 이런 이게 중요한 흐름이잖아요. 이 네, 부분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레노버가 인수를 했는데 사실 모토로라 구글은 처음 모토로라 살 때 네. 모토로라 제조업은 관심이 없었어요. 나 그때 그렇죠. 구글에 있는 사람은 알았거든요. 네네. 자기 페이턴트만 관심 있지 언젠가 팔 거다. 특허나 이런 기술. 그러니까 결국은 걔네 생각대로 치고 온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중국 애들한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난 당장 삼성전자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보급시킨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삼성전자를 홀대할 수 없어요. 조광지처럼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이 중국의 레노버가 모토로라 인수해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 구글이 이 삼성전자를 홀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먹을 수익들이 많이 감해지는 네.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사실 LG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허핀달 인덱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의 어떤 집중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지금은 굉장히 집중돼 있죠. 근데 그게 깨질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제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도 고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에 대항해서 이제 구글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나 동지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통신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좀 갔는데요. 그 통신과 함께 이제 전기 가스 업종도 선전을 했었는데 통신은 좀 꺾인 반면에 전기 가스 업종은 아직 한전을 필두로 해가지고 상당히 잘 꼿꼿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네. 아마 그동안 정부가 올려주지 않던 전기료 인상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전소를 안 졌어요. 왜 그러냐면 발전소 지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전기료를 인상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표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기가 너무나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도 많이 높아졌고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감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면 그로 인한 정부의 신뢰도 하락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정부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전기료 인상시켜서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엔 사실 사람이 안 사는 곳에 발전소 짓고 송배전 시설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개발이 돼서요. 지금은 다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발전소 짓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길은 뭐 원자력을 쓰거나 아니면 좀 전기를 좀 아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기를 더 인상시켜서 전기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전력에 유리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송배전이 입지가 좀 이렇게 어려우면은 결국은 그 송배전망을 굳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 지역마다 이제 그 난방을 하려면은 결국 이제 그 열병합 발전소를 지어서요. 열은 이제 냉난방 하는데 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한전한테 파는 그런 이제 그 열병합 발전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좀 구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 업종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소형주 분석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난번에 그 썬데이 토즈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애니팡2 출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주가가 꽤 올라와서 사실은 조금 우려했는데 이후로도 뭐 주가 굉장히 강세로 가면서 모바일 게임 업종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있대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은 진짜 커졌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주가는 작살이 났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작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생존 주기가 제일 너무 짧다는 짧아요. 거예요. 예, 네. 그만큼 경쟁이 심화됐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게임들을 모아놓고 이제 좀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이게 배분을 하는 그런 뭐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톡하고 네이버하고 이 모바일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깎아준다는 등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제 협상력이 이 모바일 컨텐츠 쪽으로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볼 때는 첫 번째로 이제 그 히트레이쇼가 높은 업체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경쟁이 심해도 딱 그 신작을 내놨을 때 실패하지 않고 흥행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을 아무렇게나 개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용할 건지, 네. 우리의 타깃 커스터머가 누군지,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히트를 칠 만한 그런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빅데이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업체는 상당히 이런 커가는 파이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현금이 많은 업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일본의 그 스퀘어 엔엑스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 모바일 게임에 콘솔 게임하고 MMORPG 같은 그런 무거운 게임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확실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도 한 몇 달 있으면 그런 게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할 능력이 되는 업체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현금 많은 업체인데요. 지금 뭐 그 진가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내추럴 모션이라는 조그만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진가는 아직도 이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를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가 현금이 5천억이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라인이라는 배급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똘똘한 그런 개발 업체를 인수해서 게임을 그쪽으로 이제 실으면. 예, 네. 실으면 상당한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주제를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국, 미국, 일본 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세금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런 거를 좀 풀어주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홀대받지만 해외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실망할 필요 없겠다. 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으면 좀 사볼만 하겠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 시사점 알아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